안녕하세요. 저는 다 큰 아들을 하나 잃고 죽었다가 되살아난 63살 아줌마입니다. 제가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말이 제 상황에 꼭 알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그냥 죽은 채로 눈만 뜨고 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자식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자식이 재산이고 전부고 목숨이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잃었다는 건 호흡이 멎기 직전과 비슷한 고통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잃는 것도 당연히 괴롭고 죽을 것 같겠지만 다 키워놓은 아들이 실종되는 건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고 쌓아온 추억도 그만큼 많아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군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왈칵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그날이 괴로울 만큼 여전히 힘들지만 저의 인생 전환기이기도 하기에 노력해서 추억으로 남겨보고자 찾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통한다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눈을 감았다가 살아나면 그때부턴 일어설 일만 생긴다던데 제게 딱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그래프가 얼마나 바닥을 쳤었고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속도 위반이었어요. 당시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단 제 나이 때는 이웃에 괜찮은 총각이 있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자리를 만들어줬고 어른들 강요에 의해 대개 인연이 이루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막 사랑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여쁜 아가씨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저를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째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을 묶어준 열쇠고리는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첫째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저는 또 둘째를 가졌고 그 뒤로 셋째까지 1년 주기로 연달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원해서 낳았다기보단 생겨서 낳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를 위한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이 매사에 좀 성급하긴 했습니다. 애 갖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요. 저희는 사랑하지 않은 것 치고는 아이 3명을 낳을 때까진 남들 사는 것처럼 무난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때 제 기억은 불행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 없는 부부가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셋째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내가 급하게 산통이 와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거든. 당신이 좀 와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엄마가 당신 집에 없다더니 거기 가 있었냐?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질이야. 애 한두 번 낳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알아서 올 수 있잖아. 데리러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방을 못 챙겨와서 돈을 안 들고 왔다고.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좀 와줘. 아, 나 안 돼. 오늘 부장님 골프 내기 지셔서 우신단 말이야. 바쁘니까 엄마더러 오라고 해. 부장님 부르네. 들어가 봐야겠다. 남편은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책임감을 쌓는 게 아니라 귀찮음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한 적은 처음이라 남편의 이런 반응도 처음 당했어요. 물론 그동안 첫째, 둘째도 저 혼자 낳긴 했지만 그땐 견딜 만한 진통이었던지라 제가 알아서 출산 준비를 다 하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집에서도 남편이 저를 개무시하긴 해도 아이들에 대해선 그렇게 막 냉철하기만 한 아빠는 아니어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전화가 무작정 끊겨버리자 병원 직원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병원 전화기를 빌렸던 거라 2번이나 실례를 할 수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기석에 계속 앉아있던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부인 출산 때문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하는 내내 그분에게서 시선이 오는 것 같긴 했으나 제가 쪽팔려서 애써 외면했거든요. 그러나 직원들까지 제 사정을 눈치챘을 정도로 저랑 남편의 대화가 안 좋았기에 아저씨 또한 제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갑자기 비용을 손수 내주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하루만 쉬다 가면 되는데 일주일 입원 비용을 끊어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인데다가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요. 그 아저씨가 자기도 여동생이 출산 중에 있다고 저더러 여동생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서 못 지나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라 할 수 없이 그 호의를 받았고 대신 그분께 이 은혜를 꼭 보답할 테니 명함 있으면 한 장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명함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아저씨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김명철, 그분 성품처럼 참 멋있는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주일간 푹 쉬다가 셋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첫째랑 둘째는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고 저는 예쁜 셋째를 안고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당연히 첫째랑 둘째도 시댁에서 크게 환대를 받은 건 아니었기에 셋째의 환대 또한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귀싸대기를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머리통이 얼얼해 고통도 뒤늦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셋째가 다칠까봐 꼭 안고서 자빠졌습니다. 도대체 며칠째 연락을 안 해. 집안일이랑 애들도 내팽개쳐놓고 잘도 먹고 쉬었나 보다. 우리 엄마가 네 종이냐? 네 새끼 봐주는 유모냐고. 아이고 됐다 얘.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차피 조만간 쫓아낼 거 뭐하러 힘 빼. 괜히 몸 안 좋은데 짐 싸는 거나 좀 도와줘. 시모가 둘째를 안고 첫째에게 밥을 먹이면서 하는 소리에 저는 놀라서 움츠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대 더 날라온 손 때문에 저는 완전 신발장에 나뒹굴어 버렸어요. 거센 반동에 셋째가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일단 시모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쫓아낸다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겠니? 손자 3명이면 너한테 볼 일은 다 봤다. 우리 아들은 마침 괜찮은 집안 여자가 생겨서 거기랑 맺어주려고 하니까 너는 그만 네 갈 길 가봐라.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은 어른들이 이어준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 던져진 놀이개였던 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짝으로 시모가 점지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태생적으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애를 낳아줄 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청청병력 같은 개소리에 저는 식겁해서 일단 우리 애들을 지키려 했어요. 필사적으로 남편을 밀치고 뛰어가 첫째랑 시모 품에 있는 둘째를 뺏으려고 악바리같이 덤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제 품에 있는 애들을 다 떼어내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제가 남자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일주일 전 출산을 했던 여자인걸요. 남편의 힘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면서 저는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맨발로 문 앞에 서서는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다가 남들 잘 시간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고 제 속에선 정말 많은 감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치게 울고 나니까 원래 없던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저랑 바꿔치기 될 여자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떠나기 전 시모가 괘씸해서 시모 지갑에 있는 현금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렇게 발목이 나갈 것처럼 도망친 저는 터미널에서 아침까지 버스 시간을 기다리다가 저기 어디 산골 구석에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원장님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면목 없지만 정말 굳은 일이라도 뭐든 할 테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진 돈도 없어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다행히도 보육원 원장님은 굉장히 곱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 걸 보곤 같이 무릎을 꿇어주면서 저를 먼저 다독여 주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원장님한테서 처음 들은 말은 그거였어요. 단순한 그 말이 저의 불안했던 마음을 전부 녹여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저희를 받아주었고 저는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같이 보육원 애들과 함께 어울려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를 낳을 때도 제게 은인이 한 분 계셨는데 또 극한의 상황에서 제게 은인이 나타나니 아직 신은 존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은 딱 견딜 만큼의 고통만 주고 그 다음 보상을 내린다고요. 제가 제때제때 보상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평생 고마워해야 할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원망스럽기도 했던 건 보상이 주어지긴 하나 언제 또 고통을 내려줄지 모른다는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불안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또 닥치게 되는데요. 어느덧 애들이 쑥쑥 커서 첫째가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육원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타지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중학교는 분교처럼 있어도 고등학교는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 학력을 위해서 저는 애를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기숙사 생활까진 시키기가 불안해서 저는 첫째에게 돈을 쥐어주며 버스 타고 통학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참 기특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예요. 제가 자신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늘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제 뜻에 따라 선뜻 나서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버스 타고 50분이나 걸리는 그 무리한 통학도 제 마음 생각해서 흔쾌히 수락해 주었죠. 아무래도 매일 눈앞에 보이던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멀찍이 학교를 다니는 첫째가 아들 셋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울타리 밖을 나간 자식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등하원 시간을 체크해 항상 마중하고 배웅을 했습니다. 점점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익숙해지고 첫째의 성실하고 착실한 태도가 지속되니 제 마음에 점점 안정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아들과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안심도 잠깐이었죠. 제가 큰 불안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불안이 바로 우리 첫째 아이에게서 비롯됐죠. 제가 결국 첫째를 잃게 되는 날을 맞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던 애인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첫째가 늦는 겁니다. 그땐 휴대폰도 없었던 때라 아들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저 자정이 넘도록 집을 안 오는 첫째 때문에 저는 보육원 밖에서 전전긍긍하였고 뒤늦게 학교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시간이 늦은지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육원 마당에서 가슴을 떨며 첫째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새벽이 다 지나 동이 틀 때까지도 첫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주저앉고 오열했죠. 저 때문에 그 당시 보육원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았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무너져서 울고만 있자 아이들도 저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둘째, 셋째도 저를 보고 있었겠죠. 나중에는 애들도 제게 슬금슬금 다가와서는 큰형 잃어버렸냐고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저 어떡하면 좋겠냐고 우는 것 말고는 애들한테 안심을 주진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첫째를 실종 신고해주고 나서 그 뒤로 위로를 해줬지만 이미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제겐 그 어떤 따뜻한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도 못했고 사춘기 시절이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둘째, 셋째도 못 돌봐줬어요. 그저 방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제 시간은 첫째를 잃었던 그때로 멈춰만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게 무너져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게 시련을 이길 만한 계기가 또다시 찾아와요. 제가 다시 기운 차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원장님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 선생을 얼마나 믿는지 알지? 아직도 한 선생이 내게 찾아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 여기 보육원 30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끼며 키워온 거야. 그래서 물려줄 때도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한테는 한 선생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걸 한 선생이 이어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동안 원장님 권유로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아동 관련 자격증 등등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장님 말대로 혹시 어디 가서라도 경제 생활에 문제 없도록 앞날을 대비해 놨었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조언이었고 뭘 잘 모르는 제게 알려주신 살아가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원장님이 제게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그동안 저를 준비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을 받은 날 원장님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차를 대접받으면서 들은 건데 원장님은 나이 때문에 병이 찾아와 암에 걸리셨다고 했어요.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여서 항암 치료는 포기했고 다음 주에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 또 얼마나 사무치게 아프던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고 하나를 잃게 되면 또 하나를 얻게 된다는 게 삶의 이치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원장님은 끝까지 이악 물고 힘내서 보육원 아이들과 작별 시간을 보냈고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다가 병원으로 가셨어요. 다행히 호스피스라서 병원이 같은 산골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 가시는 날까지 보육원과 병원을 오가면서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원장님 손에 보육원 아이들 사진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눈을 감은 날 저는 경찰한테서 아무래도 첫째가 죽은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됐습니다. 그땐 CCTV도 별로 없을 때니까 몇 년 동안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허락받고 사망 처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원장님 세상 뜬 날에 첫째 소식까지 겹치니까 제가 여태껏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지옥이었고 무덤 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뼈아프게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마냥 이 잘못 없는 아이들을 두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끝내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 둘째랑 셋째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만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버텨내다 보니 첫째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지 어느덧 15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 둘은 벌써 성인이 되어 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봉사를 자처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은 또 날씨까지 좋아서 모두가 마당을 뛰어노느라 땀 범벅이 되어갔습니다. 숲 내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동시에 느낄 때면 저는 그게 제 마음의 안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더 보육원을 떠나지 못했나 봅니다. 땀을 흘린 아이들에게 시원한 비빔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방 선생님과 아동 지도 선생님들께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원장실로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우리 보육원에 후원을 했었다는 후원자분의 연락이더군요. 후원자가 오랜만에 다시 보육원을 찾은 이유는 자기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하면 재산의 절반을 보육원에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거더라고요. 돌아가신 원장님과 인연이 참 깊은 분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굉장한 재산을 후원받는 건데 마냥 전화상으로만 받고 지나가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도 후원자분들에게 늘 상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내 돈을 그냥 주는 건 절대 쉬운 마음이 아니라고. 원장님은 항상 후원자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그 가치만큼 높여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원자분께 너무 감사한다고 시간 나면 들러달라고 꼭 부탁했죠. 그렇잖아도 보육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식된 인테리어들을 겨우겨우 고쳐가며 관리했는데 후원자 덕분에 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단 작은 보답이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후원자 파일을 찾아봤어요. 과거에 후원했던 분이니 분명 이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번호랑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음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후원자분이 김시성이라서 거의 명단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멈칫해버렸지 뭡니까? 김명철. 분명 제가 확인한 전화번호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은 절대 잊지 못했어요. 제게 첫 번째 은인이니까요. 한데 왜 이분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건지, 동명이인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둘이서 다급하게 엄마 하고 소리를 치며 들이닥쳤어요. 너무 성급한 목소리길래 혹시 우리 원 애들이라도 다친 줄 알고 놀라서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큰형 이름으로 편지가 날라왔어. 방금 우체국 아저씨가 주고 가셨는데 보내는 이에는 형 이름만 적혀있고 받는 사람이 엄마야. 애들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던 막내가 저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내밀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니 봉투에는 정말로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전혀 애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자마자 우라가 치밀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죽어서 제가 따로 장례도 조촐하게 치렀고 15년째 제사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마 사망 신고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들을 천천히 보내주다가 제가 과거처럼 아들을 웃으면서 배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사망 신고를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첫째 이름으로 날라온 이 편지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잠자고 있던 저의 슬픔이 가슴 속부터 끌어올랐어요. 누군가 제 아들의 죽음으로 장난질을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 편지를 다 찢어 발겼습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속 뒤집어 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왜 내 아들을 2번 죽여? 왜 겨우 이악 물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건드리냐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좀. 저는 울분을 토하면서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첫째를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쪽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렁이지 않고 잠자고 있을 뿐인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또 금세 이렇게 미어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반 정신 나간 상태로 일주일을 지새며 그 장난 편지를 겨우 기억 속 저편으로 묻어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건지 똑같은 편지가 또 날라온 겁니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내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분노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까지 신고해서 장난질하는 사람의 정체를 찾을까 했지만 둘째가 제게 편지를 주기 전에 먼저 뜯어서 읽어보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생각을 잊었습니다. 엄마,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 아는데 이거 아무래도 형 글씨체 맞는 것 같아. 내가 형한테 과외받아서 형 글씨 제일 잘 알잖아. 혹시 형 안 죽은 게 아닐까? 형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실 죽은 게 아니라 행방불명인 거잖아.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너희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숨 못 쉬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응?
제가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아들 둘은 편지 뜯어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평소 제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며 잘 들어주던 아들들인데 그날만큼은 제 말을 아예 들은 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 첫째 필기체 같단 소리만 계속 반복하길래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저는 애들한테 아예 돌아서 버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머리까지 터질 지경으로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막내가 원장실 서랍에서 첫째가 썼던 노트까지 하나 챙겨오더니 편지랑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그 노트는 제가 차마 태우지 못한 아들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들이 공부한다고 썼던 노트거든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젠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도 않고 또 실망하며 무너지고 싶지도 않아서 제발 애들이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 둘이서 노트랑 편지를 비교하다가 큰 함성을 내지르며 유난을 떨길래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애들이 이것 좀 보라면서 제 앞으로 내밀었는데 애들 말대로 정말 편지랑 노트의 글씨체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편지가 약간 더 정숙한 느낌은 났지만 동그라미를 뻗치게 쓰는 모양새가 정말 복사본처럼 그대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제 눈으로 확인까지 했음에도 그저 저건 착각일 거라고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물러섰습니다. 편지에는 여전히 보내니 주소지는 없었어요. 아들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죠. 그리고 용기 내서 읽은 편지 내용에는 이제 모든 걸 끝냈으니 엄마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까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편지만 반복해서 읽으며 대체 이게 뭘까 진지하게 마주해봤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의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잠깐 지도 선생님들이 맡겨놓고 간 아동일지를 정리 중이었는데요. 순간 어디서 엄마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겁니다. 제 몸의 온 세포가 반응할 만큼 익숙한 우리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당연히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둘째랑 셋째가 왔던가? 아, 오늘 안 온다고 했지. 그저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엄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은 환청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들리는 목소리는 확인도 하기 전에 제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돌아보지도 못한 저는 들고 있던 볼펜을 떨구었어요. 엄마, 저 창민이에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원장실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귀신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첫째가 원장실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서 손이 떨렸고 저는 그대로 달려가 아들을 살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거니? 창민이 맞아?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이리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다 필요 없다. 정말 내 아들 맞네. 맞아.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저는 첫째를 붙잡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첫째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숙한 어른이 되어버린 그 총각은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몸이랑 키만 컸지 제 아들이 맞았어요. 이 꿈 같은 게 사실이라는 걸 실감하자마자 저는 첫째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난 뒤에야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첫째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첫째는 잠적을 한 그날 제 전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제 아들 입에서 그 인간 얘기가 나오자 바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전 남편을 알아봤냐면요. 아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택시에서 기사들이 내려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었대요. 그중 유독 얘기를 크게 떵떵거리며 말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저씨 입에서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이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아저씨가 자기 아빠라는 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뜻밖인 곳에서 아빠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 당황스러웠는데 그 아저씨가 함부로 얘기를 짓거리는 내용 때문에 화가 나서 생전 처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부 제 이야기였대요. 전 남편이 저를 완전 놀이개 장난감식으로 동네방네 떠들면서 저를 버렸다고 자랑처럼 짓거리길래 아들이 자처해서 전 남편에게 다가갔다고 했어요. 당황하는 전 남편에게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하겠다고 해서 같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집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보육원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네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엄마를 대신해서 그 썩을 놈 집에 기어들어가? 엄마는 그게 더 가슴 아픈 건 몰라? 그러다 너까지 그놈 때문에 잘못되면 엄마 그땐 진짜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엄마.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친자 검사를 하고 있더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가 우리 지켜내면서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그 새끼는 엄마 욕하면서 엄마더러 어디 가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깔깔대잖아. 첫째는 제 과거를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참을 수 없었고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인 친부 인격에 화가 치밀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움직였더니 그 집에 제 발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친부를 망가뜨리고 싶었답니다. 거기에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보니 세월을 인지하지 못한 채 15년이 지나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나긴 했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연락을 못했던 건 괜히 제가 걱정할 걸 아니까 또 자기를 어떻게든 구하러 찾아올 걸 아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 참으면서 안 했대요. 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충동적인 짓을 저질렀어. 젊은 나이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네 동생들도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얼마나 방황했는데. 당연히 혼자 한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내가 어렸는데 어떻게 그 악질 어른들을 해치웠겠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일 뿐이었는데. 그래서 고맙게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계셔. 도와준 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멀찍이 있는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하고 부르길래 아들 뒤편을 내다보니까 보육원 내부를 구경하면서 다가오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가 누군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셋째를 낳은 날 산부인과 비용을 친히 지불해준 아저씨였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중후한 매력의 남자가 중후한 목소리를 내며 제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후원자 김명철입니다. 저희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사정은 창민이한테 다 전해 들었어요. 아이 공부 방해하면서 딴짓 시킨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 창민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익숙한 듯 했던 전화번호, 동명이인인 줄 알았던 이름과 전화선상으로 익숙했던 그 목소리. 역시나 제 과거의 은인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멎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우선은 이 후원자분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아는 사이인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정이 겹치면 이렇게 우리 아들과 제 은인이 같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셔. 엄마랑 아는 사이인 줄은 몰랐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이다. 그럼 셋째 이름이 설마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따서 지은 거야? 쑥스럽게도 제 셋째 아들 이름이 명철입니다. 저를 살린 건 우리 애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제게 빛이 되어준 은인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첫째가 그 사실을 발설하자 은인도 하하 웃으면서 그랬었냐고 그 정도로 감명 깊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첫째의 말은 전 남편을 따라 이적했던 고등학교에서 은인을 담임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은 전 남편 강요 때문에 이름을 바꾸며 생활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은인이 우리 첫째의 고3 담임을 맡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진로 상담을 위해서 1대1 상담을 하는 게 고3 원칙인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첫째가 보육원에서 자란 얘기를 해줬고 과거에 같은 보육원으로 후원한 적 있었던 은희는 우리 아들을 더 친숙하게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때문에 은인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아들이 제 사정과 전 남편 사정까지 은인한테 토로했대요. 그러면서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대학은 가라고 하면서 그 뒷일은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자기 제자가 공부를 포기하고 집안의 복수를 나설 거라는 짓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대요. 그 은인이 후원까지 할 정도면 돈이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은인의 재력은 학교에서도 유명해서 학생들한테 일명 갑부 선생님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우리 보육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후원이랑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나이 때문에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여 아들이랑 자기 같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 남편에게 보증 사기를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 남편 부부를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 없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빚더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집도 잃고 거짓골로 1년이나 사채빚에 쫓기다가 결국 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는데요. 첫째랑 은인이 마지막으로 제게 묻는 말이 저를 사시나무 떨듯 놀라게 만들었어요. 엄마한테 그 새끼 쫄딱 망한 거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 보여주려고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야. 엄마만 괜찮다면 그 새끼들 꼴이 어떤지 구경 갈래?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이 쿵쿵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제 뺨을 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얼굴이 어떻게 망가졌나 보고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따라가는 걸 택했고 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 보니 금세 역에 도착하더라고요. 은인이 안내해주는 대로 조심스레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정말 벌레 꼬이게 생긴 두 연놈들이 고개를 쳐박고서 사람들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꾀지지한 차림새를 보면 자칫 전 남편인지 잘 못 알아보겠는데 전 남편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슬리퍼 신은 발에 제가 차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 전 남편을 저렇게 보니까 과거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생각보다 훨씬 더 가관이기도 했고요. 한 푼만 줍쇼.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발 단돈 100원이라도 던져주세요. 전 남편이 제 발 아래를 기면서 바구니만 달달 들고 있길래 저는 잠자코 지켜보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상간녀랑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고개를 쳐들자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바로 깜짝 놀라면서 허리를 바짝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상간녀는 당연히 저를 몰랐겠지만 제 남편이 여보 하는 바람에 제가 전 남편의 전처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년의 낯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똑똑히 기억하려고요. 저 상간녀 덕분에 제가 그 시궁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고작 이따위로 살 거면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야? 밥 몇 개 안 차려줬다고 나를 그렇게 갈구던 패기는 다 어디 갔대? 커봐라.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큰 새끼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당신은 옛날보다 지금 이 더러운 꼬락서니가 딱 잘 어울리네.
자리 잘 잡았다.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네 욕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 아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목돈 없는 빈털터리 사람이었잖아. 내가 생활비도 준 적이 없는데 대체 왜 멀쩡해? 진작에 굶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설마 너 우리 집 돈 훔쳤냐? 어쩐지 찝찝하다 했어.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돈 없으면 사채 끌어다 쓰는 것밖에 못하는 너랑은 내가 좀 다르거든. 나한테 받을 게 있는 건 기억하고 있나 봐? 나는 잠깐 잊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너 때문에 갚을 게 생각났네. 저는 과거에 전 남편에게 귀싸대기 맞았던 기억을 떠올려 첫째가 들고 있던 걸 받아 쓰레기 봉투로 전 남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챙겨온 애들 기저귀 뭉치였기 때문에 제법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4일 동안 먹은 것 없다는 전 남편이 바로 상간녀 쪽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한 명한테만 선물을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똥기저귀 다 던져준 뒤 상간녀한테는 검은 봉지 하나 날려주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 옆에 붙어 있으려면 그 정도 가방은 들어야 어울리겠네요. 축하드려요. 남자 잘못 만나서 쓰레기꼴 난 거 뭐 끼리끼리겠지만 서로 사랑할 테니 눈물겹게 이겨내 보세요. 참, 어떤 사람이 짜장면 먹다 남은 거 저기 금연구역에 갖다 버리던데. 살고 싶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던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나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떵떵거렸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전 남편 존재가 여전히 무섭긴 했거든요.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는 은인과 우리 첫째가 있어서 그나마 그만큼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보육원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 없이 웃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긴 했나 싶었고요. 첫째를 찾았다는 소식을 제가 둘째, 셋째한테 보냈었는데 마침 애들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가족 상봉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이건 의외의 인연이 되어버린 건데요. 제가 현재 은인인 분이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인이 그날 이후로 보육원에 매일 찾아왔거든요. 말은 퇴직해서 할 게 없으니 애들한테 봉사하겠다는 핑계로 왔는데 정작 원장실에만 앉아서 저랑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나한테 관심 있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티가 나냐고 하는 거 있죠? 원장일 하면서 애들 표정이나 몸짓 보고 마음 해석하며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제가 그런 은인의 표정 하나 해석을 못할까요? 은인은 들킨 김에 제게 완전 고백을 해버리더군요. 아직 제게 연애는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고맙게 찾아온 이 인연을 내치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났고 당연하게도 은희는 전 남편과 완전히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해서 좋아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증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진 더 이상의 난관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남자 덕분에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만 있다면 저는 쭉 이렇게 행복한 보상만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확실히 흔한 이야기가 아닌 건 맞죠? 쓰는 내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심호흡을 몇 번이고 들이마시길 반복했어요. 오랜만에 떠올리는 기억인데도 여전히 살떨리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래요. 이렇게 살아요. 별일 없는 한 귀한 보육원 터 아래서 평생 숨내음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정신없이 살아볼 계획입니다. 아, 재혼까지도요. 그럼 다들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35살 여자입니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카페가 소문이나 잘 된 탓에 서울과 김포에 각각 2호점, 3호점을 냈어요. 남편은 대기업 마케팅팀 5년차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저와 같이 카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 혼자 운영을 했는데요. 규모가 커지고 육아를 병행하며 하려다 보니 혼자는 버거워서 시아버님과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도 별로 없고 한산하네요.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왕래하지 않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신우와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당시 뱃속에 있던 우리 지아가 잘못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거고요. 하마터면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던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2년 전에 시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본래 선하고 착한 성격입니다. 왜 있잖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부탁도 쉽게 거절 못하는 타입의 사람들이요. 근데 화나면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 바로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에요. 그렇게 세상 착하던 시아버지, 남편이 학을 떼며 인연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남편의 성격 탓에 시댁과 갈등이 아예 없진 않겠구나 하며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상태였거든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의문인 시누이와 그 시누를 그저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 아나무인의 극치인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시누이가 늦둥이라 시부모님이 불면 꺼질까 날아갈까 하며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려서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은 의사가 꿈이어서 의대를 진학하고 싶어 했는데요. 어린 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이 더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생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대요. 결국 남편은 전혀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먼 컴퓨터 공학과로 진학했고요. 그렇게 착한 성정을 가진 남편과는 반대로 저는 할 말은 하고 절대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그저 드센 여자일 뿐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성격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간혹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려고 하면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잘 타일러 진정을 시켜줍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성격상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답답한 구석이 많았어요.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했지만 사람 천성이 어디 못 간다 했던가. 아이가 생기니 좀 더 가정적이고 세심해지긴 했지만 그뿐이더라고요. 여전했어요. 그래도 서로 쿵짝이 잘 맞은 덕에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누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유산할 뻔했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 저랑도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남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내더니 그 길로 바로 시댁과 연을 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았는데
저런 면모도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의 천륜지간인데 스스로 그걸 끊어냈으니 본인이 말하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대학 시절 저와 남편은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동아리에서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여서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자주 봉사활동도 다니고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물이 들어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 직후 친정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남들과 똑같이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어렵사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졸라 겨우 설득해 카페를 차린 거죠. 부모님은 멀쩡한 대학 나와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만류하셨지만 제가 제과제빵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을 보시더니 의지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 없었으나 저의 그 의지 하나만 믿고 투자 명목으로 카페 하나 차려주신 거랍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여행도 다니시며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지만 원래는 식품 유통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빌라와 건물을 사두신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돈방석에 앉게 됐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 능력도 되실 뿐더러 최근에는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하셨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으로 시작한 제 카페는 지금은 많은 유명세를 탔지만 처음에는 한 달 매출이 150만 원 정도로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어요. 이 상태로라면 과연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했던 시절이었죠. 제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린 게 아니어서 그런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요. 밤낮 바뀌어가며 잠까지 포기하고 메뉴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 심플하게 바꾼 것도 한몫했었죠.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였어요. 29살이 되던 해 가을날 오랜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만 좋으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원인은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파혼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맹세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는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어요. 결혼할 당시 19살이었고 정상적이라면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지만 신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하며 자란 탓에 하도 사고를 많이 쳐 정학을 밥 먹듯이 하다 결국 자퇴를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진무리에 속해 있던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하기도 했고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집에 가다 걸리기까지 하는 둥 사고를 쳐대는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은 학교로 출근을 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도 중졸은 면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서 검정고시를 치렀고 3번 만에 고졸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닥달을 해대는 통에 겨우 공부했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이는 심성도 머리도 나빴던 것 같네요. 살면서 신우처럼 제멋대로 생각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웬일인지 신우는 1년 정도 시간을 들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고요.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신우가 이제야 정신 좀 차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사자가 생겼다며 기뻐 날뛰셨고요.
사자는 맞지만 저희가 아는 그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죠. 어쨌든 그 시기와 맞물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와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 온다고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그랬더니 웬걸요? 신우가 인턴 기간 끝나고 정규직이 됐다고 축하 파티한다고 잔치상을 차린 거였어요. 제대로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던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예비 시부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제가 인사를 하러 오는 자리기도 해서 겸사겸사 준비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밥을 먹으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예비 신우와 예비 시모가 번갈아가며 질문을 해대는 통에 대답하랴 밥 먹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니, 뭐 안 사왔어요? 나 정직원 된 기념으로 선물 사온 거 없냐고요. 세상에, 오빠, 여자친구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다. 우리 엄마 센스 없는 여자 싫어하는데 점수가 벌써 깎였네? 언니, 이럴 때 점수 좀 따는 거예요. 예, 너는 우리 윤우랑 결혼할 생각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카페 운영한다고 했나? 그거 뭐 얼마나 되니? 벌써부터 소원해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윤지 봐라. 남들 하기도 어렵다는 그 간호사잖니? 네, 어머니.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은 카페긴 해도 혼자 하려니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부턴 잘 챙길게요. 윤지 씨, 축하해요. 예, 윤지 씨가 뭐니?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란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알겠니? 가만. 너 피부 관리하기는 하니? 결혼 앞두고 신경 쓸 게 아니라 평소에 잘 가꿔둬야 하는 거야. 역시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떻게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면전에 대고 대놓고 저런 말을 하나요? 예비 시모는 제 면전에서 대놓고 외모 지적질을 하질 않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라며 제 인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예비 신우를 치켜 세워주기 바빴죠. 예비 신우는 말끝마다 선물하며 앞으로는 결혼하면 제때 챙겨주라며 조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난감해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자기, 아까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냐고.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인사 온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상 차려준 거 보고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신 거 아닌가 걱정까지 했어. 근데 뭐? 선물? 피부 관리?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하은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오냐오냐 하시는 게 좀 있으셔. 내가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턴 그런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래, 잘난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데려온다니 눈에 안 차실 수도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얕봐도 유분수지. 앞으로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함부로 하는 일 절대 없게 할게. 그렇게 어렵사리 저희 집까지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날에도 예비 신우가 함께 자리했는데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본인이 마치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저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오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언니는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혼수나 예단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요?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시킬 거예요? 아가씨, 저의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형편에 맞춰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하는 결혼이니 최대한 손 안 벌리고 하려고요. 누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꾸민비나 예단은 얼마나 보내주실 건가요? 직업도 직업인 만큼 품위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윤지가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해서요. 어차피 해야 될 얘기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는 그저 물만 들이켜고 있을 뿐이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좋은 날을 앞두고 마련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친정 부모님은 무례한 예비 신우와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도 애써 화를 참으셨어요. 제가 성격을 아빠 닮았는데 아빠가 욱하려고 하시더니 주먹을 꽉 쥐고 참으시는 걸 봤거든요. 사돈 처녀가 오빠가 장가를 간다니 많이 서운한 모양이네요. 사부인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은이 통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혼집은 정서방 회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려 합니다. 집을 선물로 준다고요? 우와, 새언니네 아빠 정말 최고다.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집을 선물로 주시지? 엄마, 나도 저렇게 해줄 거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만큼 집 하나쯤은 선물로 주고 싶네요. 정서방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예단이 있으면 하은이 통해서 보내주시죠.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럴수록 혼수나 예단은 넉넉히 해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디 하나 빠지지 않은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저와 제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작은 카페를 한다고 돈이 되냐며 무시를 하지 않나? 첫 만남 때도 그래요. 제 외모 지적질에 신우 선물 안 사왔냐며 훈수를 두는 것 하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결국 상견례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죠. 자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 인사 때도 그렇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아가씨가 나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런 수모 겪으면서까지 너랑 결혼해야 돼? 하은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나도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네 와이프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아가씨가 낄 자리야? 얌전히 앉아서 밥만 먹어도 모자란데 거기서 자기가 왜 나서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봐서 참은 거야. 알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하은아.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예비 시모 신우는 예단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며 틈만 나면 전화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놓을 안마기,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우리 엄마랑 내 명품백 하나씩. 우리 아빠는 골프 좀 쳐야 하니까 골프채도 있어야겠고 내가 정리해서 톡으로 보낼 테니까 한번 봐요. 시댁이 뭔 갑부도 아니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시댁 살림살이까지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총 8천만 원이 넘는 혼수 리스트였죠.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동안 김장을 늘 나 혼자 했었지 않니? 이제는 네가 했으니 다행이구나. 이번 주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와서 도우렴.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니?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주말에도 카페 영업을 했었어야 했지만
결혼 전이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임시 휴무 간판을 내걸고 토요일 아침 일찍 예비시댁에 갔죠. 시장에 가서 김장거리를 잔뜩 사와서는 하루 종일 절이고 버무리고 무려 300포기라는 바람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김장을 겨우 마무리했고 밥도 못 먹고 일한 탓에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성질까지 죽여가며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해야 할 거다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예비 신우는 같이 했냐고요? 아니요. 김장이 끝날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 무렵 늦음하기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던걸요. 김장은 앞으로 매년 이렇게 300포기씩 할 거야. 많이 배웠겠지? 늦었으니 이제 가봐도 좋다. 나도 좀 쉬어야겠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루 종일 입으로 떠들어대는 탓에 피곤할 만도 하겠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로 옮겨라 양념 더 넣어라. 제가 무슨 노예인 줄 알았네요. 어이가 없었고 힘든 게 가라앉아 정신이 조금씩 들 무렵 하루 종일 꺼놓았던 휴대폰을 다시 켰죠. 오늘 김장하는 날인 거 알았어 몰랐어? 왜 안 왔니? 어? 무슨 김장? 김장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우리 김치 맨날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김장을 하셨지?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끝난 거야? 안 피곤해? 데리러 갈까? 진짜 너무하네.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부려먹고 인색하게 굴고 너희 집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너희 집 종살이 하려고 결혼하냐?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알았으면 같이 가서 도와줬을 건데. 다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 전인데도 이러는데 결혼해서는 아주 더 하겠네.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따져 물었어요.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들들 볶아대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하면 더했지 저는 파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친정 부모님께 내색도 못하고 끙끙댔죠. 그래도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은 무시 못하나 봅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친정 부모님은 결혼이 집안끼리 만나는 일륜지 대사지만 결국 본인들이 좋아야 하는 거라며 남편과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제 결정이 어떠하든 따라주시겠다며 말이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어렵사리 화해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의 아나무인이면 바로 이혼이야.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종살이 하려고 자기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기분 좋아?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결혼하면 나도 한 가장이니까 중간 역할 잘할게. 동생이나 우리 엄마가 너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아주 단속해놓을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이 저와 파혼할 뻔한 것이 충격이었는지 오피스텔과 시댁을 오가며 신우와 시어머니께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저를 괴롭히는 일도 신우가 나대는 일도 현저히 줄었어요. 저는 약간의 안심을 했고 그렇게 1년 정도 신혼을 즐기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매일이 설레더군요. 그러나 평화롭게 지내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 카페는요. 150만 원 언저리던 매출도 2배 정도 늘었고요. 단골 손님도 제법 늘어나 장사가 잘 풀리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여기까지 찾아온 게 눈에 보이더군요. 어머니, 카페까진 어쩐 일이세요? 일단 여기 차 한잔 드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래도 눈치는 좀 있나 보구나. 사실은 말이다. 윤지가 몇 개월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사란 말이다. 윤지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유 있는 집은 아니잖니.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어머니가 왜 근심이 많으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잖니. 결혼한다 하면 예단이며 혼수며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우리 집 형편에 그 집 맞춰주려면 등골이 휜다 휘어. 그래서 말이다.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 좀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보태자꾸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왜 저희 신혼집까지 팔아야 하는데요? 이 집이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결혼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마음대로 파니마니 하시는 거세요? 내가 알아보니 시세가 8억 정도는 하더구나. 집 팔아서 결혼 자금 혼수나 예단도 해야 하고 그리고 명색이 장모인데 사위 될 사람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한테 줄 용돈 한 번에 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어머니, 왜 이렇게 제멋대로세요? 제가 언제 집 판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물론 결혼 자금 보태드릴 순 있죠. 하지만 집까지 팔고 저희가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하면 너는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변하더니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사자 집안이었어요. 신우가 간호조무사 됐다고 사자거릴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엄연히 간호사와 조무사는 페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신우는 자신이 마치 진짜 간호사라도 되는 것 마냥 간호조무사인 사실을 숨기고 진짜 간호사인 척을 한 거였어요. 있어 보이는 집이라며 제 딴에는 저한테 예단으로 받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서로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의사 남자친구 측에서 예단을 요구했는데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직업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시어머니 말대로 돈은 보태준다 치자고요. 결국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임신 중기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일을 계속하다 보니 컨디션이 좋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원체 몸이 약한 체질이라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 카페를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시모는 계속 집을 팔아 결혼 자금에 보태자며 친정이 잘 살지 않느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신혼집 턱하니 선물해주지 않았냐며 능력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친정까지 들먹이는 바람에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겨우 참아내며 친정 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해본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이번에는 신우이가 연락이 오대요. 언니, 난데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데 그깟 돈도 못 보태요? 자신이 결혼 못해서 인생 망하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알겠어요? 아가씨,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 집을 팔면서까지 그 집안이랑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아가씨를 있는 그대로 오픈해야지.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하던 안 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튼 집 팔아서 내 결혼 자금 좀 보태줘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있는 집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 내가 말했죠. 왜 우리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집 팔 일 없고 팔지도 않을 거지만 아가씨, 결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춰야지 욕심내지 말아요. 끊어요. 그 시어머니의 그 시누이. 둘이 연달아 말도 안 되는 말로 괴롭히는 통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갑자기 배가 뭉치며 묵직한 통증을 느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페에 있던 직원이 쓰러진 저를 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뒤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옆에서 똥 씹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하던 도중에 저에게 달려왔고 시어머니에게 저한테 가보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귀찮아 죽겠네,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쇼크가 일시적으로 온 거였고 하마터면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우물쭈물하던 카페 직원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카페로 찾아오셔서는 사장님이랑 말씀을 나누시는데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통화가 끝나고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나누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그게 다예요. 자기야,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를 잃을 뻔했다잖아. 엄마,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전화는 또 뭐고? 사실대로 말해요. 예,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때문에 쓰러지기라도 했다는 거냐? 그래, 내가 윤지 결혼 이야기를 좀 했다. 너희 집 팔아서 결혼 자금 좀 보태라고.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냐? 그리고 쓰러진 게 왜 내 탓이야?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주제에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남편은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내쫓았어요. 병원 밖으로 끌려나가다시피 하면서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몸 관리나 잘하라고 소리치더군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 카페 직원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그 직원이 결국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링거만 맞고 가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휴식을 조금 취한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더니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러 곤히 자고 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을 기력도 없었지만 무슨 말을 또 하려나 하고 받았죠. 글쎄 전화를 받았더니 싸우는 소리와 함께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라? 자고 있었나 봐요? 그걸 그렇게 다 고자질하니까 좋아요? 새언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오빠 난리치고 있는데 너는 상황에서 자냐?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안 이꼬아요? 이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으로 가 그동안 쌓인 울분을 다 터뜨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다 같이 죽어도 모자라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다 쳐도 하은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냔 말이에요. 너는 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둘 다 그만해. 세아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일단 둘 다 진정 좀 하란 말이야. 당신도 제발 그만해. 몸 상태도 말이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지친 몸을 이끌고 20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말린 덕에 다행히 시끄러운 상황은 끝이 나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씩씩대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죠.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런 사달이 났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전현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사달이 난 게다. 그러게 얘, 너만 알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이렇게 만드니까 좋으니? 언니,
언니네 친정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평소에도 우리를 얼마나 고깝게 생각했으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실까? 나 결혼 못하면 다 오빠랑 언니 책임이야. 저도 참는데 한계가 와서 한마디 차려는 찰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인연 끊고 삽시다. 더 이상 아들과 엄마, 오빠 동생 사이도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야 연락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죽어서도 연락하지 마요. 지금까지 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윤지한테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연을 끊어? 부모와 자식이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가 감히 끊는다고? 언제까지 거짓말하면서 그 잘난 의사 사이 얻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은이랑 저는 가족도 뭣도 아니에요. 이 사람 아이 잃을 뻔했어요. 그러고도 대우받길 원하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윤지가 결혼하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바탕 쏟아낸 뒤 무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앞으로는 우리만 생각하자고 자기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게 됐고 종종 시아버지가 몸은 괜찮냐며 연락을 주실 뿐이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시누이는 남자친구에게 직업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났고 파혼을 당했어요. 제가 실려갔던 응급실이 시누이 남자친구의 병원이었고 응급실에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그 사람이 들었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남편이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카페에 다시 출근을 시작했죠. 잠잠하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히 연락이 안 되니 그럴 수밖에요. 직원들이 제지를 하며 카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제가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도 하며 크고 작은 소란을 피워댔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라며 엄포를 놓은 탓인지 다행히 그 뒤로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마무리되고 조금은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제 카페가 동네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점점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잡지사 인터뷰도 해보고 방송 출연으로 인해 지역 맛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 입소문이나 자연스럽게 승승장구하게 되더군요.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2천, 많게는 2,500만 원으로 매출도 급상승하더라고요. 혼자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남편은 회사를 연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어요. 퇴사 후 저와 같이 카페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서울에 2호점, 김포에 3호점을 낼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신혼집을 정리하고 모은 돈을 보태서 지금 살고 있는 송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일임하며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서울에 2호점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온 거죠. 정신없는 와중에 저희 카페를 홍보해주는 업체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며칠 전부터 카페에 대한 안 좋은 글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하면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악플이 달리고 블로그에 저희 카페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비위생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들이 수두룩한 거 아니겠어요? 댓글 중에는 아이를 욕보이는 댓글도 있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악플러들을 모조리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하은 씨 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경찰서 행정팀인데요. 혹시 김경자님, 정윤진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명예훼손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되셔서 인적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통 말을 하지 않아서요. 네? 저희 시어머님과 신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하은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플 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군요. 어떻게 할까요? 귀가 조치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가 우선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1시간 정도쯤 걸릴 것 같네요. 남편과 같이 갈게요.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도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오신 거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인연을 끊고 살게 된 뒤로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댓글 알바들을 통해 루머를 퍼뜨리고 악플을 달기까지 아이를 욕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짓이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조용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왜 멀쩡히 사는 애들을 괴롭혀서 이 사달이 나게 해?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래? 이혼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리고 전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꼬락서니가 났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창피해서 세아가 볼 면목이 없다. 하도 창피해서 동네 다니는 것도 두려워. 이제는 그딴 거 신경 안 쓰련다. 너희들이 감옥에서 썩든 말든 알아서 잘 지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답변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산 정이 있지. 어떻게 아빠가 우릴 버려? 나 감옥 가기 싫어. 아빠,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응? 나도 봐줄 만큼 봐줬다. 지금까지 당신과 윤지 저지른 죄값은 달게 받아.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가족을 저버린 거야. 더 이상 서로에게 미련 갖지 말자. 시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리자 그들은 미쳐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버님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 이렇게 된 거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카페 일도 바빠지면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또 지아도 그렇고. 정말? 정말 그래도 돼? 우리 아버지랑 사는 거 안 불편하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은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가족이 계속 못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해.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시아버지가 이사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래간만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길 그동안 신우는 간호사로 사칭하고 다닌 탓에 업계에서 소문이 나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편의점, 노래방, PC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시어머니는 이혼 후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카페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댓글 알바들을 고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같다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2,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이혼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셨다 했어요. 줄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많지는 않지만 단 한 푼도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어요. 그러고는 3억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세아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더 챙겨주고 그래야 했는데 큰소리 나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방관했던 것 같구나.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이니 받아주렴. 아버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 이 돈 없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아버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 넣어두세요. 결국 시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은 저는 사업 자금에 보태서 사용했고요. 김포에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호점이죠. 지금은 시아버지,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하랴 바쁠 때면 시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하거든요. 동네에서 손녀 바보라고 소문도 자자하세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시누이와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래요. 혹여나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저처럼 참지 마시고 할 말 모조리 다 하세요. 그게 뒤탈 없고 깔끔하거든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카페에 놀러 오세요.